엄마, 이게 뭐예요? 이렇게 해놓으면 어떡해요? 새벽 5시 반.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간에 그 목소리가 제 귀를 때렸습니다. 잠에서 깬 지 불과 10분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거실로 나가보니 큰딸이 식탁 앞에 서서 인상을 쓰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설거지를 하고 정리했던 그 자리였습니다. 도시락통에 이렇게 물기가 남아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물기가 조금 남아 있었던 것 같구나.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다시 행주를 집어들었습니다. 사과의 말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사과를 해도 안 해도 상황은 똑같으니까요.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어디에 사시는 몇 살이시고 무엇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저는 올해 55입니다. 이 집에서 산 지는 벌써 25년이 넘었습니다. 시댁 식구들과 함께 사는 2층짜리 낡은 주택입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 삐걱거리는 계단, 겨울이면 찬바람이 새어 들어오는 문틈. 이 집의 모든 구석구석을 저는 손바닥처럼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알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 그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닦고 정리하니까요. 아침 6시가 되면 시어머니가 일어나십니다. 그분이 일어나시기 전에 저는 이미 화장실 청소를 마치고 거실을 쓸고 닦고 아침 식사 준비를 시작합니다. 시어머니는 식사 시간에 정확하신 분입니다. 6시 30분. 딱 그 시간에 밥상이 차려져 있지 않으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지 않으십니다. 며느리 국이 좀 싱거운 것 같은데. 아, 네. 제가 간을 다시 맞춰볼게요. 요즘 밥도 예전 같지 않아. 뭐가 달라진 거야? 죄송합니다. 더 신경 쓰겠습니다. 이런 대화는 거의 매일 반복됩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대답합니다. 변명도 설명도 하지 않습니다. 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이제는 알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7시에 출근합니다. 회사원입니다. 아침을 먹고 나면 양복 재킷을 입고 현관으로 향합니다. 구두를 신는 그의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늘 생각합니다. 저 사람에게 이 집은 그저 잠자리를 제공받는 곳일 뿐이구나 하고요. 다녀올게. 네.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그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나갑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남편과 눈을 마주치며 대화를 나눈 게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큰딸은 직장인이고 작은딸은 대학생입니다. 큰딸은 아침 8시에, 작은딸은 9시에 집을 나섭니다. 둘 다 아침을 먹고 나가는데 식사 후 설거지는 당연히 제 몫입니다. 그릇을 치우고, 씻고, 닦고, 정리하는 일, 하루에도 3번씩 반복되는 일입니다. 가족들이 모두 나가고 나면 그때부터가 진짜 제 시간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집안일을 위한 시간입니다. 빨래를 돌리고, 마당에 널고, 각 방을 청소하고, 화장실을 다시 한번 닦고, 점심 준비를 시작합니다. 시어머니는 집에 계십니다.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대부분의 시간을 안방에서 보내시지만 가끔 거실로 나오셔서 이곳저곳을 살피십니다. 먼지가 쌓인 곳은 없는지, 정리가 안 된 곳은 없는지, 그분의 눈은 놀라울 정도로 예리합니다. 여기 좀 봐. 선반 위에 먼지가 있잖아. 아, 제가 미처 못 봤네요. 바로 닦을게요.
요즘 집안일을 대충대충 하는 것 같아. 예전만 못해. 예전. 그 단어를 들을 때마다 저는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대체 얼마나 더 열심히 해야 예전만큼 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점심은 시어머니와 단둘이 먹습니다. 식탁 양쪽 끝에 앉아서 거의 말없이 식사를 합니다. 가끔 시어머니가 반찬에 대해 한마디 하시면 저는 네 또는 죄송합니다라고 대답합니다. 다른 대화는 없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면 다시 설거지, 그리고 오후 일과가 시작됩니다. 장을 보러 나가거나, 은행 업무를 보거나, 시어머니의 병원 진료를 모시고 가거나, 집 밖으로 나가는 일도 많지만, 그것조차 누군가를 위한 일입니다. 제 자신을 위해 집을 나서본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저녁 준비는 오후 4시부터 시작됩니다. 가족들이 집에 돌아오는 시간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저는 최소 2시간 동안 부엌에 서 있습니다. 반찬을 만들고, 국을 끓이고, 밥을 짓고, 식탁을 차립니다. 6시가 되면 큰딸이 들어옵니다. 7시에는 남편이, 8시쯤에는 작은딸이 돌아옵니다. 모두가 각자의 시간에 식사를 하고, 저는 그 사이사이에 계속 부엌과 거실을 오갑니다. 밥을 더 퍼주고, 반찬을 더 내오고, 물을 따라주고. 엄마, 이 반찬 맛이 좀 이상한데요. 그래. 어떻게 이상한데. 그냥 뭔가 달라요. 다음엔 다르게 해주세요. 큰딸의 말에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입니다. 무엇이 이상한지, 어떻게 다르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해주지 않아도 저는 알아서 찾아내야 합니다. 그게 제 역할이니까요. 저녁 식사가 끝나면 또다시 설거지 시간입니다. 하루 중 3번째 설거지입니다. 그릇들이 싱크대에 쌓여 있는 걸 보면 한숨이 나오지만 저는 그 한숨조차 삼킵니다. 누가 듣기라도 하면 설거지하는 게 뭐가 힘들다고 한숨을 쉬느냐는 소리를 들을 테니까요. 설거지를 마치면 보통 밤 9시가 넘습니다. 그때부터는 다음 날 준비를 합니다. 빨래를 걷어서 개키고, 다림질이 필요한 옷들을 다리고, 내일 아침 식사 재료를 미리 손질해 놓고, 10시가 넘어서야 겨우 제 방으로 들어갑니다. 방이라고 해봤자 작은 다락방입니다. 1층에는 시어머니 방과 거실, 부엌이 있고 2층에는 남편과 제가 쓰는 방, 그리고 딸들의 방이 있습니다. 제 방은 그나마 제일 작고 천장이 낮은 곳입니다.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더운 그런 공간입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가 끝났습니다. 아무도 크게 화내지 않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게는 가장 좋은 하루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하루. 눈을 감으면 내일이 떠오릅니다. 내일도 오늘과 똑같을 겁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청소하고 밥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또 밥하고 또 설거지하고 그렇게 하루가 지나갑니다. 가끔 생각합니다. 내가 사라지면 이 집은 어떻게 될까? 누가 아침을 차릴까? 누가 빨래를 할까? 누가 청소를 할까? 하지만 그런 생각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제가 없어도 이 집은 돌아갈 겁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이 제 자리를 채울 테니까요. 제가 이 집에서 가장 필요한 존재인 동시에 가장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입니다. 공기처럼요. 있으면 당연하고 없으면 그제야 불편함을 느끼는 그런 존재. 새벽 5시 반에 시작된 하루는 이렇게 밤 11시가 넘어서야 끝이 납니다. 17시간 반. 그게 제 하루의 길이입니다. 주말도 공휴일도 없습니다. 매일이 똑같습니다. 이불을 덮고 눈을 감습니다.
내일 또 5시 반에 일어나야 합니다.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드는 생각은 언제나 같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 다음 날도 계속 이렇게 살아가는 걸까? 어둠 속에서 저는 답을 찾지 못한 채 그저 잠에 빠져듭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면 또다시 같은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아무도 고마워하지 않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저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 모든 일들과 함께요. 그날 아침, 일어나는 순간부터 몸이 이상했습니다. 어지러움이 심했고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유난히 창백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일어나야 했습니다. 벌써 6시가 다 되어가니까요. 부엌으로 가는 길이 평소보다 멀게 느껴졌습니다. 벽을 짚고 걸어야 할 정도였습니다. 식탁을 차리면서도 계속 어지러움이 밀려왔습니다. 국을 끓이다가 한 번은 그만 앉아버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며느리 왜 이렇게 늦어? 벌써 6시 40분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저는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10분이 늦었습니다. 아침상을 들고 안방으로 향하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조심스럽게 상을 내려놓았지만 시어머니의 표정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 내내 가족들의 시선이 불편했습니다. 아무도 말은 하지 않았지만 분위기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저는 거의 먹지 못했습니다. 뭔가를 삼키려고 하면 속이 뒤집어질 것 같았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나간 후 설거지를 하다가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10분 정도 지나 있었습니다. 일어나려고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참고 넘어갔겠지만 이번엔 정말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근처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진료 가능할까요? 지금 좀 많이 아파서요. 병원에 가겠다고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안방문을 두드리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다녀와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점심은?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드실 수 있게 해놓고 갈게요. 부엌으로 돌아가 후들거리는 몸으로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밥은 이미 해놓은 게 있었으니 다행이었습니다. 국을 끓이는 동안에도 계속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했습니다. 병원까지는 버스로 30분 거리였습니다. 버스 안에서도 계속 눈을 감고 있어야 했습니다. 옆 사람이 괜찮냐고 물어봤지만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병원에서 여러 검사를 받았습니다. 혈액 검사, 심전도 검사, 의사 선생님은 과로와 스트레스, 그리고 영양 부족이라고 했습니다. 빈혈 수치도 상당히 낮다고 했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충분히 쉬셔야 합니다. 약을 처방해 드릴 테니 꼭 드시고 무리하지 마세요. 쉬라는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어떻게 쉬라는 걸까요? 집에 가면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인데 병원에서 나온 시간은 오후 3시였습니다. 약국에서 약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계속 시계만 쳐다봤습니다. 저녁 준비를 해야 하는데, 빨래도 걷어야 하는데, 집에 도착한 건 4시 가까이 됐을 때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달랐습니다. 거실에 큰딸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모양이었습니다. 엄마 집이 왜 이래요? 거실을 보니 아침에 미처 치우지 못한 것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설거지도 덜 되어 있었고 빨래도 그대로였습니다. 제가 쓰러졌던 부엌 바닥도 아직 정리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오늘 병원에
병원에 갔으면 가기 전에 정리라도 하고 가시지. 할머니는 점심 제대로 드셨대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김치찌개를 끓여놓고 갔는데 그것도 부족했던 걸까요? 그리고 엄마 또 약 타오셨어요. 약값도 만만치 않은데.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약봉지를 가방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갑자기 그 약봉지가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날 저녁은 서둘러서 준비했습니다. 몸은 여전히 안 좋았지만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뭔가 보상하고 싶은 마음이었을까요? 제가 아파서 집안이 어질러진 것에 대한. 남편이 들어왔을 때 식탁은 이미 차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제가 병원에 다녀온 것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녁을 먹는 동안 가족들 사이에서 대화가 오갔습니다. 저는 그 대화에 끼지 않았습니다. 부엌과 식탁을 오가며 필요한 것들을 가져다 주기만 했습니다. 그게 제 자리였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몸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쉬라고 했던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쉴 수가 없었습니다. 설거지를 하지 않으면 내일 아침에 그릇이 없을 테니까요. 그날 밤 10시가 넘어서 겨우 모든 일을 마쳤습니다. 평소보다 더 오래 걸렸습니다. 몸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락방으로 올라가는 계단도 평소보다 가팔라 보였습니다. 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우려는데 아래층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실에서 누군가 대화하는 소리였습니다. 다락방 바닥은 얇아서 아래층 소리가 잘 들렸습니다. 큰딸의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요즘 너무 심한 것 같지 않아?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시고. 그리고 남편의 목소리. 피곤하신가 보지. 나이도 있으시고. 나이 핑계대기엔 아직 젊으시잖아요. 다른 집 엄마들은 다 일도 하시던데. 작은 딸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언니 말이 맞아. 그리고 또 병원 갔다며. 약값도 계속 나가고. 솔직히 부담이지 뭐. 부담. 그 단어가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냥 좀 쉬고 싶으시면 쉬라고 할까? 우리가 집안일 나눠서 하면 되지. 남편의 말에 큰딸이 바로 대답했습니다. 아빠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아빠가 집안일 해보셨어요. 우리도 다들 바쁘고 피곤한데 그래도 엄마가 할 수 있으면 하셔야죠. 그게 엄마 역할이잖아요. 우리가 뭐 엄마한테 일하러 나가라고 한 것도 아니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일어날 힘이 없었습니다. 아니, 일어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부담이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제가 아픈 것이, 병원에 가는 것이, 집안일을 완벽하게 못하는 것이 가족들에게는 부담이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무엇을 위해 살아왔을까요?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밤 11시까지 쉬지 않고 일한 것이, 제 자신을 돌보지 않고 가족들만 챙긴 것이, 그 모든 시간이 그들에게는 그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이라도 그 기대에 못 미치면 저는 부담이 되는 존재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목소리를 내면 아래층에서 들릴 테니까요. 그들이 제 울음소리를 듣는다면 또다시 제가 부담이 될 테니까요. 손으로 입을 막고 울었습니다. 25년 동안 참아왔던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낼 수 없었습니다. 끝까지 저 혼자 삼켜야 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저는 침대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병원에서 받아온 약은 가방 속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약 한 봉지가 부담이 된다는 걸 이제 알았으니까요.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은 이미 다 말라버렸습니다. 남은 건 텅 빈 기분뿐이었습니다. 내일도 5시 반에 일어나야 합니다. 아프든 안 아프든
제 몸 상태가 어떻든 가족들은 아침을 먹어야 하니까요. 그게 제 역할이니까요.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저는 계속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아픈 티를 내지 말아야 합니다. 완벽하게 해내야 합니다. 그래야 제가 이 집에 있을 자격이 생기니까요. 어둠 속에서 저는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내일은 더 일찍 일어나야겠다고, 더 완벽하게 해내야겠다고, 다시는 병원에 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는 부담이 되지 말아야겠다고. 다음 주 토요일부터 사흘간 친척 집에 다녀올 거야. 남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할머니 칠순잔치 있잖아. 우리 식구들 다 가기로 했어. 너는 집 봐야 하니까 여기 남아 있어. 네, 다른 대답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언제나 집을 지키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가족 행사에도, 여행에도 저는 빠지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엄마, 우리 짐 좀 챙겨주세요. 토요일 아침 일찍 출발해야 하니까 금요일 밤까지 다 준비해 놓으세요. 큰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가족들의 짐을 챙기느라 평소보다 더 바쁘게 지냈습니다. 각자가 입을 옷을 세탁하고 다림질하고 필요한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그 병원 사건 이후로 저는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약은 몰래 먹었습니다. 가족들이 볼 수 없는 시간에 다락방에서 혼자 물과 함께 삼켰습니다. 아픈 티를 내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설령 어지러워도, 속이 메스꺼워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금요일 밤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가방 4개가 현관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것, 남편 것, 큰딸 것, 작은딸 것. 토요일 아침 가족들은 서둘러 움직였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더 이른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도시락도 싸야 했습니다. 길에서 먹을 김밥과 과일, 음료수까지. 잘 다녀오세요. 현관에서 가족들을 배웅했습니다. 아무도 저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차에 타기 바빴고 짐을 싣기 바빴습니다. 차가 골목을 빠져나가는 것을 보면서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상한 고요함이 집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기침 소리도, 큰딸의 불평하는 목소리도, 남편의 발소리도, 작은딸의 방문 닫는 소리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그 고요함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습니다. 이렇게 조용한 집이 오히려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뭔가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청소를 하거나, 설거지를 하거나, 빨래를 돌리거나. 하지만 설거지할 그릇도 없었습니다. 가족들이 나간 뒤 이미 다 치웠으니까요. 빨래도 어제 다 해놓았습니다. 청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해야 할 일이 없었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평소에는 잠깐 앉는 것조차 불안했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아무도 저를 부르지 않을 것이고 아무도 제게 뭔가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아침 7시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미 2번째 설거지를 하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침 햇살이 거실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햇살이 예뻤을까요? 저는 그동안 이 햇살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늘 무언가를 하느라 창밖을 볼 여유가 없었으니까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서 숨만 쉬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렇게 또렷하게 시계 소리를 들어본 적도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지만 밥을 차릴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남은 김밥 한 줄을 꺼내서 먹었습니다. 식탁에 앉지도 않고 주방 조리대에 기대선 채로 먹었습니다. 설거지할 것도 없었습니다. 김밥을 담았던 접시 하나뿐이었습니다. 그것도 물에 씻어서 그냥 두었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았다가 바닥에 앉았다가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뭘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주어졌는데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텔레비전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평소에는 가족들이 보고 싶은 채널을 틀어주기만 했는데 오늘은 제가 원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채널을 돌리다가 저는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제가 원하는 게 뭔지 몰랐습니다.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보고 싶은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25년 동안 저는 제 자신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후 3시에 침대에 눕는다는 것, 이것도 처음이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지난 25년을 돌아봤습니다. 결혼하고 이 집에 들어와서 매일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그 시간 동안 나는 무엇이었을까? 엄마였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아내였습니다. 하지만 나 자신은 아니었습니다. 내 이름은 뭘까요? 가족들은 저를 엄마라고 부르거나 며느리라고 부르거나 여보라고 부릅니다. 제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주민등록증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 제 얼굴을 봤습니다. 10년 전에 찍은 사진이었지만 지금 거울 속 제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젊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의 제 얼굴에는 피로가 너무 깊이 새겨져 있으니까요. 주민등록증에 적힌 제 이름을 소리 내어 읽었습니다. 박선영. 낯선 이름처럼 들렸습니다. 제 이름인데 마치 다른 사람의 이름 같았습니다. 이 이름의 주인은 어디로 갔을까요? 언제 사라진 걸까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쓰던 것이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자 제 필체로 적힌 글들이 나왔습니다. 언젠가 작은 카페를 하고 싶다. 책도 읽고 음악도 듣고 사진 찍는 것을 배우고 싶다. 혼자 여행을 가보고 싶다. 하나같이 이루지 못한 것들이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이 모든 꿈들은 서랍 깊은 곳에 묻혀버렸습니다. 저는 수첩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며칠 전과 달리 오늘은 소리를 죽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으니까요. 한참을 울고 나서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저는 다시 거실로 내려왔습니다. 신발을 신었습니다. 가방을 하나 들었습니다. 그 안에 몇 가지 옷과 세면도구, 그리고 그 낡은 수첩을 넣었습니다. 현관문 손잡이에 손을 얹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가족들은 뭐라고 할까요? 저 없이도 괜찮을까요? 하지만 이내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괜찮을 거라고. 저를 부담이라고 했던 그들은 어쩌면 제가 없는 게 더 편할지도 모른다고. 그리고 저는요. 저는 괜찮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만은 확실했습니다. 25년 동안 저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저를 찾아야 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바깥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낯선 공기였습니다. 오랜만에 제 의지로 집을 나서는 것이었습니다.
집 앞 골목을 걸었습니다. 평소에는 장을 보러 병원에 가려고 누군가를 위해서만 나섰던 이 길을 오늘은 오직 저를 위해 걷고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섰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괜찮았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정할 수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버스가 왔습니다. 저는 탔습니다. 아무 번호나 탄 것이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사흘 후 가족들이 돌아오면 저는 어떻게 될까? 돌아가야 할까? 아니면 계속 나와 있어야 할까? 답은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일단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뭔가가 달라진 기분이었습니다. 버스는 계속 달렸고 저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제가 지나치는 풍경들은 낯설었지만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박선영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 순간만큼은 존재하고 있었으니까요. 사흘 동안 저는 작은 여인숙에 머물렀습니다. 하루 3만 원짜리 방이었습니다. 좁았고 낡았지만 그곳은 온전히 제 공간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누구를 위해 밥을 차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설거지도 청소도 빨래도 없었습니다. 첫날은 멍하니 방 안에만 있었습니다. 둘째 날은 근처 공원을 걸었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사람들을 구경했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산책하는 노인들, 뛰어노는 아이들, 모두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셋째 날 오후, 저는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도망친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그저 잠시 멈춘 것이었습니다. 저 자신을 확인하기 위해서 집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6시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냄새가 났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냄새, 먼지 냄새, 며칠간 환기하지 않은 집의 냄새.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그들이 모두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안방문을 열고 서 계셨고 남편과 딸들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네 사람의 시선이 일제히 저를 향했습니다. 어디 갔다 온 거야? 남편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신발을 벗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제라면 황급히 사과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잠깐 나갔다 왔습니다. 잠깐? 우리가 돌아왔는데 집에 아무도 없었어. 전화도 안 받고. 큰딸이 소리쳤습니다. 그제야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30통이 넘었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보면서도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싱크대에는 설거지할 그릇들이 쌓여 있었고 거실 바닥에는 벗어놓은 옷가지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쓰레기통은 넘쳐 흘렀고 식탁 위에는 배달 음식 용기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집이 왜 이래? 제 물음에 가족들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엄마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었잖아요. 우리가 언제 집안일을 해봤다고. 작은 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가방을 들고 타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뒤에서 목소리들이 들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방에 들어가 가방을 내려놓고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흘이었습니다. 고작 사흘 동안 제가 없었을 뿐인데 집은 이렇게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매일 해왔던 일들을 단 하루도 제대로 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이제야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집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해왔는지를. 저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가족들은 여전히 거실에 모여 있었습니다. 엄마 배고파요. 저녁은? 작은 딸의 말에 저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오늘은 각자 해결하세요. 예.
배고프면 라면을 끓이든 배달을 시키든 직접 하세요. 지금 무슨 말을? 그리고 설거지도 각자 하시고 빨래도 각자 하세요. 방 청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갑자기 왜 이래? 갑자기가 아닙니다.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25년 동안 저는 이 집의 가사 도우미처럼 살아왔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쉬는 날도 없이. 그런데 제가 하루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부담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큰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그 말을 들었습니다. 사흘 전 밤에 이 거실에서 여러분이 나눈 대화를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사흘 동안 혼자 있으면서요.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한 사람씩 천천히 쳐다봤습니다. 이제부터는 각자 자기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 저는 더 이상 여러분의 모든 것을 책임지지 않겠습니다. 무슨 소리야? 엄마가 집안일 안 하면 누가 해? 큰딸이 소리쳤습니다.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 다들 성인이시잖아요. 우린 바빠. 일도 하고 학교도 다니는데 저도 바쁩니다. 그동안 제가 했던 일들을 계산해 보셨나요? 저는 가방에서 공책 하나를 꺼냈습니다. 사흘 동안 정리한 것이었습니다. 새벽 5시 반 기상, 화장실 청소, 거실 청소, 아침 식사 준비, 설거지, 빨래, 각 방 청소, 점심 준비, 장보기, 저녁 준비, 또 설거지, 다림질, 그리고 다음 날 준비. 공책을 펼쳐 보였습니다. 하루 평균 17시간입니다. 주말도 공휴일도 없이. 이것을 25년 동안 해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입을 여셨습니다. 그게 며느리 돌이 아니야? 돌이라고요.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그분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그런 며느리의 권리는 뭡니까? 아프면 쉴 권리, 존중받을 권리, 감사 인사를 들을 권리는요. 넌 지금 저는 이 집의 가족입니다. 하인이 아닙니다. 목소리가 커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차분했습니다. 감정이 아닌 사실을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침은 각자 알아서 드세요. 저는 제 것만 챙기겠습니다. 빨래도 각자 하세요. 청소도 각자 방은 각자 하시고 공용 공간은 돌아가면서 합시다. 말도 안 돼. 큰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혼자 하던 걸 우리 보고 나눠서 하라고요. 우린 바쁘다니까요. 나도 바빠. 엄마는 일도 안 하시잖아요. 그 말에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일이 아니니? 그건 일이 아니라 집안일이잖아요. 집안일은 일 아니니? 큰딸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가사 노동도 노동이야. 너희가 회사에서, 학교에서 하는 일만큼 가치 있는 일이야. 단지 돈을 받지 않을 뿐이죠.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우리가 좀 도울게. 그러니까 당신도 지금처럼 그렇게 극단적으로. 극단적이지 않습니다. 저는 남편의 말을 끊었습니다. 저는 그저 정상적인 가족 구성원으로 살고 싶을 뿐입니다. 모든 것을 혼자 떠안는 게 아니라 각자가 자기 몫을 하는 거요. 엄마가 변했어. 작은 딸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변했어. 저는 인정했습니다. 변해야 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더라고요.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제 식사거리만 꺼냈습니다. 간단한 샌드위치를 만들어 접시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뒤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황하는 목소리들, 화난 목소리들. 하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샌드위치를 천천히 먹으면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무서웠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제 목소리를 냈으니까요. 그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몰랐습니다. 화를 낼 수도, 무시할 수도, 설득하려 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이미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투명 인간처럼 살지 않기로, 더 이상 부담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로. 만약 그들이 제 존재 자체를 부담스러워한다면 저는 떠날 수도 있었습니다. 사흘 동안 혼자서도 충분히 지낼 수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아래층에서는 여전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 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겠죠. 하지만 저는 그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랍에서 그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새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글을 썼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박선영으로 살기로 했다. 펜을 놓고 그 문장을 바라봤습니다. 제 이름이 적힌 그 한 줄이 어떤 선언문보다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내일 아침 저는 5시 반에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7시에 일어나서 제 아침만 챙길 것입니다. 가족들이 뭐라고 하든 저는 제 원칙을 지킬 것입니다. 이것은 반항이 아니었습니다. 독립이었습니다. 박선영 씨, 오늘은 날씨가 정말 좋네요. 카페 카운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숙 씨가 환하게 웃으며 창밖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부드럽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러네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제 이름을 부르는 그 목소리가 여전히 낯설면서도 좋았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집안의 분위기는 급격하게 변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차가운 전쟁 같았습니다. 가족들은 제게 말을 거의 하지 않았고 저도 필요한 말만 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큰딸이 처음으로 저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빨래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때 저는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세탁기 사용법부터 세제 넣는 양까지. 하지만 대신 빨래를 해주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큰딸의 몫이었으니까요. 한 달쯤 지나자 남편이 일요일 아침에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서툴게 계란을 깨고 식빵을 굽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와주지도 나무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제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었습니다. 2달쯤 지났을 때 시어머니가 안방 문을 열고 나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 내가 너무 심했구나.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용서된 건 아니었습니다. 25년의 무게가 한순간에 사라질 리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석 달째 되던 어느 날,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집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지만 완전히 제 공간이었습니다. 가족들에게 말했을 때 그들은 놀랐습니다. 엄마가 나간다고? 네, 잠시 혼자 살아보려고요. 이혼하는 건 아니지? 남편의 물음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혼은 아닙니다. 다만 거리가 필요해요. 저도, 여러분도요. 집을 나오던 날,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책 몇 권, 그리고 그 낡은 수첩. 그게 전부였습니다. 원룸에 들어섰을 때 저는 한참을 그 공간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부엌과 거실이 한 공간에 있었고 화장실도 좁았습니다. 하지만 온전히 제 것이었습니다.
첫날 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닥에 앉아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청소할 곳도, 설거지할 그릇도, 챙겨야 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상한 평화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55의 나이에 아무 경력도 없이 쉽지 않았습니다. 10곳도 넘게 면접을 봤지만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작은 카페에서 구인 광고를 봤습니다. 나이 무관, 경력 무관, 성실한 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면접을 보러 갔을 때 카페 주인이 정숙 씨였습니다. 30 후반쯤 되어 보이는 조용한 인상의 사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선영이라고 합니다. 제 이름을 소개하는 것이 여전히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전에 어떤 일을 하셨어요? 가사 노동을 25년 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숨길 이유가 없었습니다. 정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설거지하고 정리하고 시간 관리하는 거 다 익숙하시겠네요. 네, 카페 일이 그런 거잖아요. 손님 응대하고 커피 만들고 설거지하고 정리하고. 박선영 씨가 하신 일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다만 이번엔 돈을 받는다는 것만 다르죠.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 제가 해온 일을 일이라고 인정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커피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저는 카페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월급을 받던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면서 저는 한참을 그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번 첫 돈이었습니다. 제 노동의 대가였습니다. 정숙 씨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일을 가르쳐 주면서도 재촉하지 않았고 실수를 해도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괜찮다고 천천히 배우면 된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박선영 씨,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커피 만드는 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제가 손이 좀 느려서 아니에요. 정확하게 하시는 게 더 중요해요. 빠르기는 자연스럽게 늘어나니까. 점심시간이 되면 우리는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정숙 씨가 만든 간단한 샌드위치나 파스타를 나눠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박선영 씨는 어떻게 이 일을 하게 되셨어요? 어느 날 정숙 씨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숨길 이유가 없었습니다. 집을 나왔어요. 아니, 정확히는 독립했다고 해야 할까요? 가족이 있으신데요? 네, 남편이랑 딸 둘, 시어머니도 계세요. 그 집에서 25년을 살았어요. 정숙 씨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동안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집안일만 했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매일 똑같이. 힘드셨겠어요. 그 한마디에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그저 힘들었다는 인정.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괜찮으세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전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정숙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잘하고 계세요. 변화는 쉽지 않으니까요. 카페에서 일한 지 2달쯤 됐을 때 저는 손님들의 이름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단골들이 생겼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와서 아메리카노를 주문하는 직장인, 오후마다 라떼를 마시며 책을 읽는 학생, 주말마다 아이와 함께 오는 젊은 엄마, 선영 씨, 오늘도 잘 부탁해요. 단골 손님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웠습니다. 저는 누군가의 엄마도 며느리도 아내도 아닌 박선영이었습니다. 일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좋았습니다. 작은 원룸이지만 그곳에는 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면 저를 위한 공간이 있었습니다.
저녁을 혼자 먹었습니다. 간단한 음식이었지만 제가 먹고 싶은 것을 만들었습니다. 설거지도 제 것만 하면 됐습니다. 그리고 남은 저녁 시간에는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그냥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끔 가족들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집으로 돌아오라고 설득하는 내용이었지만 점차 안부를 묻는 메시지로 바뀌었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고 있어. 짧은 대화였지만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의무가 아닌 그저 서로를 걱정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카페 근처 식당에서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대화가 늘어났습니다. 엄마 카페 일은 어때요? 재미있어. 사람들을 만나는 게 생각보다 좋더라. 엄마가 웃는 모습이 예전보다 많아진 것 같아요. 작은 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어느 일요일 오후 정숙 씨와 저는 카페 문을 닫고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날씨가 좋았습니다. 박선영 씨, 요즘 정말 좋아 보여요. 그런가요? 처음 오셨을 때랑 많이 다르세요. 그때는 뭐랄까 투명한 사람 같았어요. 투명한 사람. 정확한 표현이었습니다. 이제는요? 지금은 선명해요. 확실하게 존재하는 사람처럼 보여요. 벤치에 앉아서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앞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연인들이 걷고 노인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평범한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도 예전엔 박선영 씨랑 비슷했어요. 정숙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누군가의 역할만 하다가 정작 제 자신은 잃어버렸죠. 그래서 모든 걸 정리하고 이 카페를 시작했어요. 후회하지 않으세요? 전혀요. 물론 쉽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제 선택이었으니까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비슷한 길을 걸어왔는지. 저녁이 되어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방이지만 따뜻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그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새 페이지를 펼치고 천천히 글을 썼습니다. 오늘 나는 박선영으로 하루를 살았다. 내일도, 모레도 계속 그럴 것이다. 창밖을 보니 별이 보였습니다. 도시의 별은 흐릿했지만 그래도 있었습니다. 저처럼요. 흐릿했지만 이제는 확실하게 존재하는. 휴대폰에서 알림이 울렸습니다. 큰딸의 메시지였습니다. 엄마 다음 주 같이 밥 먹어요. 제가 살게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좋아.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아침 7시에 일어나면 카페에 가야 합니다. 손님들을 맞이하고 커피를 만들고 정숙 씨와 점심을 나눠 먹을 것입니다. 평범한 하루지만 제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새벽 5시 반에 누군가를 위해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삶. 감사 인사를 듣지 못해도 당연하게 여겨지는 노동이 아닌 정당한 대가를 받는 일.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 숨죽이는 삶이 아닌 당당하게 존재하는 삶. 이제 저는 박선영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역할이 아닌 온전한 한 사람으로. 그것이 제가 찾은 답이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내일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내일도 박선영으로 살아갈 테니까요. 그렇게 제 이야기는 끝이 아닌 시작이었습니다.